동네 사람들은 늘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은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으고 늙어가는구먼. 그러면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날을 기다리며 그 길을 달렸는지를.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요.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세수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영감.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나 없으면 누가 우리 동네 사람들 태워주겠어. 차고에서 버스를 빼며 저는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갑시다잉. 버스는 오래돼서 삐걱삐걱 창틀마다 낡은 테이프가 붙어 있고, 출발할 때마다 기계는 저보다 더 힘겨운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저는 이 버스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늘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서 타슈 발 조심여잉. 날씨가 쌀쌀하니 옷 단단히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는 늘 차비를 아슬아슬하게 내는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저씨, 저 오늘 50원이 부족해요. 다른 기사였다면 내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에구머니, 오늘은 내가 태워주는 거요. 대신 공부 열심히 해. 약속.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가 뛰듯 자리에 앉을 때 저는 백미러로 그 환한 웃음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빈 지갑은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저는 이미 세상 부자였으니까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김할머니가 무거운 채소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에구, 기사님이 고생이여. 나는 괜찮어. 아니요, 우리는 한 동네 식구 아닙니까?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요. 고맙심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 온 젊은 사람들은 종종 불편한 소리를 했어요. 기사님, 좀 빨리 갈 수 없나요? 지각한다고요. 늙어서 운전도 엉성하고, 정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뭘.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여. 조금 늦더라도 다치지 말고 가야지. 마을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양반, 불쌍하다. 집도 변변찮고 버스 몰아서 뭔 돈을 벌겠어.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구먼. 자식들도 멀리 있고.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른 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임산부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했어요. 아가씨 괜찮습니까? 지금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임산부를 태워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빨간불도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경적도 울리며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치매에 걸린 박할아버지가 길을 잃어 헤매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퇴근 후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구먼.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할아버지를 무사히 집으로 모셔다 드렸을 때 가족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영수야, 미안하다. 너를 학교에 못 보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농장에서, 그리고 마침내 버스 기사가 되었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못 받은 교육, 다른 아이들은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자. 내가 겪은 가난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주자. 그 다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영감, 이번 달도 10만 원을 저축했구먼. 그래,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거여. 저희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새 옷도 몇 년에 한 벌. 아내도 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나중에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여. 아내의 말에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논밭이 있었는데 도시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서 임대 수익이 꽤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돈은 절대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래,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야.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모두 별도의 통장에 모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저희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아둔 돈이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 것이 아니란다.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제 뜻을 이해해 주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영감아, 이해하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쓸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 돈만은 쓰지 마. 나보다 더 소중한 일에 써야 해. 결국 보험과 적금으로 치료비를 마련했고 아내는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마철에 산사태가 나서 몇 가구가 집을 잃은 거예요. 기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모아둔 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피해 가정들에게 임시 거처와 생활비를 지원한 거죠. 이건 기사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우리 동네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 일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쓰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요. 정년 퇴직을 2년 앞둔 어느 날,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하고 어떤 장학제도가 필요한지 알아봤어요. 또한 지역의 교육시설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런 생각이요.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지.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년 퇴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사 양반, 사실 집도 없고 빚만 있다더만. 허참, 그러면 저 나이에 어디 가서 살려고. 아이들도 연락 안 되고, 불쌍하긴. 저는 이 소문을 들으며 또다시 허허 웃었습니다. 그여, 난 가진 게 없어 보이제. 그래도 괜찮아. 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여. 심지어 몇몇 젊은 사람들은 저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기사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만 받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0년간의 버스 기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운행. 이상하게 그날은 차가 가득 찼습니다.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제가 몰던 버스가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던 겁니다.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꽃다발을 내밀었고, 어머니들이 손을 꼭 잡아주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란다. 마지막 운행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인터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50억 원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억 원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김명수 씨, 전 재산 50억 원 전액 기부 결정. 마을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돈이 있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50억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제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기자들도 마이크를 들고 찾아왔죠. 김영수 씨,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여. 그저 필요한 곳에 쓰려고 모았을 뿐이여. 사람들의 궁금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논밭이 있었지. 그게 도시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서 임대 수익이 꽤 나왔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월급만으로 생활하면서 임대 수익은 모두 저축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까? 내가 어릴 적 돈이 없어 공부를 못했어. 그때 다짐했지. 내가 가진 건 언젠가 꼭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나요? 사람들이 알면 자꾸 도움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럼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까 봐서도 그랬어. 샵샵 15막 기부식 날의 특별한 만남 2차 반전. 기부식이 열리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정장 차림으로 뛰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기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20년 전 자비가 없어 머뭇거리던 민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민수야, 정말 너냐? 네, 기사님. 그날 기사님이 저를 그냥 태워주신 덕분에 지각을 면했고,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결국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분은 기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지.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모두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던 그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는 엄마 배 속에서부터 기사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찾아드렸던 그 가족도 왔었어요. 기사님 덕분에 할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산사태 때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기사님이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서 저희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식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수 씨, 혹시 시청에 좀 오실 수 있으실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에 가보니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김 씨의 선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 씨께서 지난 40년간 도운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가 도운 사람들 중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 12명, 교사가 된 사람이 23명, 공무원이 된 사람이 15명, 총 200여 명이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운 게 그렇게 많았나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한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약 500억 원 상당이라는 겁니다. 500억이라니. 네, 김 씨 한 분의 선행이 우리 지역 전체에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도 저를 청와대로 초대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평범한 버스 기사로 살면서도 이웃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 김영수 씨입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따뜻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평생 버스만 몰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날 무렵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버스 기사를 시작할 때 첫날 태운 승객이 찾아온 거예요.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였습니다. 40년 전 기사님이 첫 운행하시던 날, 저는 남편 장례식장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고 울고 계시던 할머니. 그날 기사님이 요금을 받지 않으시고 힘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빚도 많고 사실 그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할머니, 그 후 저는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아들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5억 원이에요. 기사님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큰 돈을. 기사님,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 기사님이에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기사님께 갚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을요.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된 민수는 1억 원을, 선생님이 된 분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을, 심지어 제가 무료로 태워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기사 할아버지, 저는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받으실 거죠? 7살 아이가 손에 꼭 쥔 동전들을 내밀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얘야, 이 5만 원이 어른들의 1억 원보다 더 소중하단다. 결국 김영수 장학재단에는 저의 50억 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100억 원이 더 모였습니다. 총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이야기는 전국의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 할아버지 휴가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기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기사, 청소부, 식당 사장,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웃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방송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인생, 그리고 그것이 만든 기적.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저를 인터뷰할 때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50억 원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돈을 쓸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건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때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영감아, 고생 많았어. 40년 동안 혼자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무슨 혼자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감아,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그저 몇 명의 아이들이나 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우리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잖아. 아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알려진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해서. 영수야,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 우리 애 학비 좀. 이런 연락들이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미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반면에 제 아들과 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멀리 살고 있던 아들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큰 뜻을 품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어릴 때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단다. 그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야. 이제 저는 버스를 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서 장학생 선발과 관리,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장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저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 되겠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성과는 놀라웠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김영수 봉사단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독거노인댁을 방문하고 길거리 청소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버스 기사를 시작할 때 무료로 태워준 그 할머니의 손자였어요. 할아버지, 저 김민준입니다. 할머니가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고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기사님께 40년 전 그 힘든 날, 기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늘 기사님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가지만 기사님의 선행은 우리 가족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학재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단 운영을 맡고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돈을 횡령한 게 발견된 거예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였지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재단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영수 장학재단 운영 부실로 무례, 거액 기부도 제대로 관리 안 되나, 이런 기사들을 보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재단을 지지해 준 거예요. 우리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재단 앞에서 지지 시위를 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김영수 기사님의 인품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저희는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오히려 재단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재단이 안정화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영수 인생학교를 만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인생관을 가르쳐 주자. 매주 일요일마다 장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제 인생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럼 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 다음엔 뭘 할 거니? 그 다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게. 진짜 공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란다. 2년째 되던 해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기부한 이야기가 해외에서 영화로 제작된다는 거예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평범한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영화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김영수 씨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The Bus Driver's Dream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상영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김영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이 제 이야기를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미국, 유럽 각지에서 김영수를 따르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김영수 씨의 일생과 기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게 추천 이유였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평범한 시골 버스 기사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김영수의 기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세계 각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일정 중에 아내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영감아, 미안해. 내가 자꾸 아파서. 무슨 소리야.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남을 걱정했어요. 영감아, 내가 없어도 장학재단 일 열심히 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흐느끼며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낡은 요리 노트.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행복을 위해 지켜온 맛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아내의 손길이 곁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학생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외국에서도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저에게 새로운 동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학생들과 봉사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할머니 역할을 할게요. 대학생이 된 첫 번째 장학생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이 큰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도울게요. 젊은 봉사자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고, 재단 운영도 더욱 체계적이 되었어요. 재단을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성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10,0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00개의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50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1,000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장학생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몰던 그 버스 노선을 다시 한번 타보는 것이었어요. 시에서 특별히 옛날 버스를 복원해서 저를 위한 추억 여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버스에는 그동안 제가 도운 사람들, 장학생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탔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예전 생각나세요? 그럼 어제 일 같은 걸. 이 길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버스가 한 정거장 지날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차비 없던 아이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들, 병원에 급히 가야 했던 사람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뭘까? 40년 전 제가 버스 기사를 시작할 때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그때부터 이미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가장 큰 재산이었던 거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기쁨은 함께할 때 배가 됩니다. 이제 저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젊을 때보다 더 활기차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재단에는 이제 2세대, 3세대 장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운 아이의 아이들까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린 장학생이 저에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그게 할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일이란다.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미소 하나, 인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85세가 되어서도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행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김명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50년 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